스페인과 패권을 둘러싼 피의 전쟁. 네 번째, 스페인이 아메리카 정복 전쟁. 황금을 찾아 떠난 대항해 시대의 새 탐험가. 스페인이 아메리카 정복 전쟁. 1492년에서 1572년. 15세기 말 유럽인들은 지구에 대한 새로운 환상과 호기심으로 들떠 있었다. 1300년경에 출판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비롯한 동방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인도와 중국 등 새로운 지역에 대한 유럽인의 상상을 자극했다. 그 상상은 사람들을 물질적인 욕망으로 들끓게 했다. 유럽인들이 이미 실크로드를 통해 동방에서 건너온 진귀한 물품에 매료되어 있었다. 차와 비단 그리고 향료들은 그들을 매료시켰고 동방에는 금과 은이 차고 넘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는 무슬림의 오스만 제국이 버티고 있었기에 육로를 통한 계획이 어려웠다.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로를 선택해야만 했다. 때마침 지구가 편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었고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남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항해함으로써 대륙주위에 해양 항로가 있음을 증명했다.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언젠가는 당시 유럽의 반대쪽에 위치한 인도와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야망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했다.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인 그는 이탈리아의 여러 공국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영국 등의 군주들에게 항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누구도 콜럼버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콜럼버스의 항해에 투자하기란 도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도박에 뛰어든 왕이 나타났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였다. 1469년 아라곤 왕의 후계자 페르난도 2세와 결혼한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은 1492년 1월에 무슬림의 마지막 보류였던 그라나다 토호국을 정복해서 781년간의 이슬람 통치를 종식시켰다. 이로써 무슬림 세력을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를 다시 그리스도교화하려는 이른바 레콩기스타, 기독교의 국토회복운동의 임무를 종결했다. 레콩기스타의 진취적 기상을 이어받은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의 제안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아 기암인 산타 마리오를 비롯한 4척으로 항해를 떠났고 10월 12일 신대륙 본토와 가까운 바하마 제도에 속한 섬에 상륙했다. 콜럼버스는 그 섬을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의미의 산살바도로 섬으로 이름 붙였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곳이 인도의 일부일 거라고 믿었기에 그곳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산살바도르에 도착한 후 콜럼버스는 그 일기에 발견한 최초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력으로 그를 사로잡았다고 적었다. 그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황금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황금이 나오지 않자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실망감은 원주민에 대한 야만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았고 원주민들이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이 손을 잘라버리는 형벌을 내렸다. 반항하는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되었다.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구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30만 명이었으나 콜럼버스와 접촉한 이후 2년 만에 10만 명이 죽었다. 원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와서 노동력을 충당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흑인 노예와 원주민 간의 혼혈이 태어났고 지금도 이 지역에는 흑인과 원주민의 혼혈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많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80%가 사라진 이유. 콜럼버스는 어딘가에는 분명 금과 은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인근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등으로 정복을 위한 항해를 계속했다. 1504년 콜럼버스는 4번의 항해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2년 뒤 사망했다. 그는 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못다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대륙을 향했다. 황금에 대한 환상이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과 만날 때 환상은 헛된 공상에서 실제 역사로 탈바꿈한다. 그 역사를 만든 사람이 아메리카 정복사에 큰 획을 그었던 에르난 코르테스였다. 아직 신대륙은 많은 위험이 뒤따른 미지의 세계였지만 코르테스에겐 야망을 불태울 기회의 땅이었다. 쿠바 총독이 된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도와 쿠바를 점령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코르테스는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고 유카탄 반도 원정을 떠났다. 1519년 2월 10일 코르테스는 스페인 병력 550명과 원주민 300명 그리고 대포 10문을 실은 11척의 배로 유카탄 반도 원정을 시작했다. 이때 말 16마리가 포함되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말이 들어온 순간이었다. 원정대는 멕시코 동부의
진정한 십자가라는 의미의 베라크루스 도시를 세웠고 인근 원주민 부족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코르테스는 타고 온 배를 모두 침몰시켜버렸다. 쿠바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대원들에게 후퇴 없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그해 8월 코르테스 원정대는 몬테수마라는 이름의 황제가 다스리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틀란트에 도착했다. 유카탄 반도를 지배하려는 코르테스와 아스테카 제국을 지켜내려는 몬테수마 간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迅速게 테토치틀란을 수중에 넣었다. 아즈텍족이 코르테스 원정대를 금발이 흰풀을 지닌 신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코르테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테노치틀란에 무혈 입성했지만 코르테스의 아즈테카 제국 정복사는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잔혹사를 남겼다. 처음에는 아즈텍족이 코르테스를 다시 돌아온 금발이 신으로 믿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회의로 변하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온 금발이 신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몇몇 원주민 주장을 살해까지 했다. 아즈텍족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반란은 진압하며 수도를 완전히 점령하는 과정에서 22여만 명의 아즈텍인들이 정복자들과 그들 편에 선 원주민 부족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돌창과 팔매에 의지한 아즈텍 전사들은 강철창과 하승청 등으로 무장한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힘없이 무너졌다. 게다가 아직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유럽의 질병에 노출되면서 아즈텍 쪽 인구의 80%가 사망했는데 그 수는 최소 500만 명에서 최대 1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잉카 제국은 어떻게 멸망에 이르렀을까?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은 제2 코르테스를 꿈꾸는 수많은 야심가들을 신대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프란시스크 피사로였다. 정복자 집안의 사생아로 태어난 피사로에게 신대륙은 유럽의 신분 제약을 떨쳐버리고 마음대로 정복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상으로 다가왔다. 1513년 그는 스페인 원정대에 참가해서 처음으로 태평양을 보았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난 황금 제국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그는 1524년 동료인 디에고 데 알마그로와 함께 두 척의 배로 남아메리카 해안을 탐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황금 제국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피사로의 원정은 코르테스의 원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맞닥뜨렸다. 가도 끝없는 밀림의 연속이었고 모기떼에 시달려야 했다. 더군다나 코르테스와는 달리 대규모의 스페인 군대도 아니었고 몬테수마에 대항하는 수만 명의 원주민 지원군도 없었다. 피사로가 파나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휘하에는 병사 180명과 말 30필밖에 없었다. 얼마 후 병력 100명과 말 50필이 추가로 합류했지만 수만 명의 잉카 제국 전사들을 대적하기에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쪽으로의 항해를 계속했다. 1532년 9월 드디어 지금의 페루에 상륙했다. 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던 피사로의 원정대가 어떻게 거대한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잉카 제국은 아타우 알파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다. 피사로는 지금의 페루 북부에 있는 카하마르카라는 곳에서 아타우 알파를 만났다. 11월 16일 6,000명의 호위 부대를 이끌고 나타난 아타우 알파는 피사로와 동행한 신부가 내민 책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는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신성모독이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신부는 그 책에 신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책을 귀에 가까이 댄 아타우 알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책을 던져버린 것이다. 피사로 군대는 공격을 개시했다. 화성 쪽이 불을 뿜자 아타우 알파의 일행들은 혼비백산했고 말탄 정복자들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피사로 군대는 잉카 제국의 전사들을 무참히 돌이켰다. 스페인 병사들의 피해는 고작 5명의 부상이 전부였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전투였다. 이는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아무리 스페인 병사들이 무기가 월등하다고 해도 6,000명의 잉카 전사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전멸당한 것은 믿기지 않는다. 게다가 몇 킬로미터 후방에는 수만 명의 아타우 알파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만약 그 군대가 합류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다. 피사로 군대는 황제를 포로로 잡았다. 황제는 자신을 풀어주는 대가로 커다란 방을 황금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정복자들은 아타우 알파를 처형했다. 곧이어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로 군대를 이동시켜 그곳을 점령했다.
잉카 제국은 결국 1572년에 멸망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할 당시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잉카 제국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총칼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유럽이 아메리카 정복에 손쉬었던 세 가지 이유. 콜럼버스에서부터 코르테스 그리고 피사로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이 아메리카 정복사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소수의 스페인 군대가 손쉽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제압했는가이다. 물론 여기서 손쉽게 정복했다는 것은 다른 유럽의 전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빨리 그리고 적은 희생으로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다는 것이지 원주민들의 대항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을 비롯해서 이후 유럽의 아메리카 정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그 손쉬운 정복의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무기의 불균형이다. 구석기 시대 수준의 무기로 무장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단단한 철기로 만들어진 창과 칼, 갑옷, 그리고 화승총과 대포에다 말을 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유럽인들에게 대항하기에는 그 한계가 너무 컸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수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력 수에서 원주민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쉽게 제압당한 것은 이해하다. 화승총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장전과 발사의 시간적 관계가 컸기에 원주민들이 훗날이 인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 특히 잉카 제국의 카하마르카 전투에서 원주민 6,000명과 채 200명도 되지 않는 피사로 군대와의 대결이 그 좋은 예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원주민 내부의 문제이다. 아스테카 제국의 멸망이나 잉카의 몰락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민 부족들 간의 갈등과 대결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손쉽게 그들을 정복하게 만든 배경이었다. 원주민들 간의 전쟁은 일상이었다. 승자는 패자를 마음대로 유린했다. 패자는 승자의 노예가 되었고 상당수는 승자의 인신공양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서로 간의 증오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런 증오심을 이용해서 용이하게 그들을 정복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이 가져온 각종 전염병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당시 남아메리카에는 900만 명에서 16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스페인이 정복 이후 생존한 사람들은 불과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었다. 스페인 정복 전쟁으로 그곳 원주민이 4분의 3이 사라진 것이다. 그 중에 적어도 80% 정도는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 통계가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유럽인들이 전염병이 원주민 말살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도 스페인의 정복 전쟁에 의해 희생된 원주민들의 숫자가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흑사병을 물리친 것이 남아메리카의 감자였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후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개척에 박차를 가했다.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정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침략과 착취사로 규정되어도 될 정도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침탈사였다. 대서양을 놓고 마주하는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의 첫 접촉과 그에 따른 문화적 흐름 역시 일방적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면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그리스도가 되었다. 원주민들이 개종은 유럽의 신부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강압적인 포기와 때론 원주민들이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 훗날 미국이 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예외적이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그리스도교가 되었다는 점은 유럽과 원주민들 간의 교류는 쌍방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럽인들과 아메리칸 원주민 간의 접촉과 영향을 일방적인 문화적 교류로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종교와 총, 균, 쇠, 그리고 말을 비롯한 새로운 가축들의 유입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주민들의 문화가 유럽인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물이었다. 원주민의 세 자매로 불리는 옥수수, 콩, 호박에다 토마토가 유럽에 전래되면서 유럽인의 식단이 다양화되었고 풍요롭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에 소개된 감자는 유럽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금의 남부 페루와 북서부 볼리비아 지역에서 재배되던 감자가 유럽에 소개되면서 유럽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전형적인 구황작물이 등장으로 유럽인들은 영양결핍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전염병 창궐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곧 인구 폭등을 유발했고 산업화를 촉발하거나 확산시키면서 이후 유럽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처럼 유럽의 아메리카 정복사는
우월한 유럽 문화가 열등한 아메리카 문화로 이식되었다는 문명의 일방적인 흐름보다는 쌍방적인 교류로 진정한 의미의 지구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계기로 보아야 한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정복자들에 의한 원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유럽 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쌍방적 교류로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감싸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이다.